그날 밤 버스 종점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뒤편에 앉아있던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좌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백미러로 그 사람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고개를 떨구고 있어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엔진이 식어가며 남기는 미세한 진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히터 바람이 약하게 흐르다 멎었고 차창에는 밤 공기가 천천히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종점이라는 공간은 늘 그렇듯 하루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공간이 주는 묘한 공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내릴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뒷좌석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승객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회차였고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지만 나는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공기가 오래전 내가 혼자 앉아 있던 어떤 밤의 공기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던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또 내일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무거워서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때의 공기와 지금 이 버스 안의 공기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의 등 뒤에는 늘 그런 공기가 맴돕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렸고 종점 대기소 주변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운전석에서 일어나 뒷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떠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버스 운전을 시작한 건 예순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상사 눈치를 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직장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할 만큼 힘든 곳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의미를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제와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퇴근길에는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게 없겠지 하는 무기력함이 몸을 짓눌렀습니다. 회사 건물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분명 나인데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도 책상 앞에서 서류를 넘길 때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 하루가 누구를 위해 흘러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안쪽부터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별일은 아니었습니다. 아프거나 다친 것도 아니었고 직장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허기가 마음속에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잠을 자도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허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사는 칠순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정류장마다 승객을 태우고 내리면서도 백미러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창밖을 보고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사람 얼굴이라는 게 거짓말을 못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도 내 표정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아내는 물었지만 정말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습관처럼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수백 명을 태우고 내리는 버스 기사가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물어봤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그 말은 위로도 질문도 조언도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다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나는 그 노인 기사가 모는 버스를 일부러 찾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을 달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고 50 중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재활하는 동안 직장을 잃었고 한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순에 버스 운전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핸들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버스 운전을 선택했느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일이 생각보다 의미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하루 시작을 함께하고 누군가의 퇴근길을 배웅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날 밤 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하루도 누군가의 하루와 이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의미 없는 반복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로 나는 버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창밖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이전과 달리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표정으로 타는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리는지, 그 짧은 순간에도 사람마다 다른 하루가 담겨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첫 차에 타는 아주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로도 목적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바라보며 정류장에 가까워질수록 몸을 조금씩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타는 직장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하루를 접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하루와 겹쳐 보였습니다. 나 역시 아침에는 무거운 몸을 끌고 출근했고 저녁에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도 각자의 사정과 이유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를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 기사가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곧 은퇴할 때가 됐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만두실 겁니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쉬어야죠. 그런데요, 혹시 아직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나이보다 중요한 건 아직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지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버스 창문에 비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던 아주머니, 창밖을 보던 학생, 고개를 숙인 직장인들, 그 사이에
언젠가 내가 그 운전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버스 운전을 배워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나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해보세요. 다만 도망치는 건 아니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대형 면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 등록하던 날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조금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레이크 위치를 헷갈려 급정거를 하기도 했고 차선을 벗어나 강사의 한숨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큰 차체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핸들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직장에서 익힌 성실함은 이곳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녁 오늘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피곤한 몸으로도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대화가 오랜만에 우리 사이를 조금씩 다시 이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순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버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고지에서 버스키를 받아들고 거대한 차체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올라타 운전석에 앉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야가 펼쳐졌습니다. 내가 타던 버스 안에서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쪽이 바뀐 것입니다. 첫 운행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시선은 계속 사이드미러와 계기판을 오갔습니다. 첫 정류장에 멈춰 문을 열었을 때 승객 한 명이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은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지금 이 버스에 올라탄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정해진 노선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류장마다 올라타는 얼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타는 노부부가 있었고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병원 방향으로 가는 정류장에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조심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내 발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승객들의 표정이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젖은 신발을 바닥에 털어내는 사람들, 축축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나는 일부러 안내방송을 조금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병원입니다. 발걸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첫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아주머니가 내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 말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차고지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고맙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을 잘해도 야근을 해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잠깐의 이동을 책임졌을 뿐인데 누군가가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나는 버스 안에서 수많은 인생의 단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쁜 얼굴로 타고 누군가는 무너진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붙들고 웃었고 어떤 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예전에 회사원으로 살던 내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 역시 매일 같은 표정으로 버스를 타고 다녔고 그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겨울 저녁 양복 차림의 남자가 올라탔을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오래전의 나를 보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서류 가방을 쥔 채 맨 뒷좌석에 앉던 그 모습, 분명히 화가 난 얼굴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를 계속해서 백미러로 지켜보았습니다. 종점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통은 몇 정거장 전에 내리던 사람들이 모두 내려버린 뒤에도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종점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승객님, 종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 순간 나는 몇 년 전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몇 정거장을 더 지나쳤던 날들을 말입니다. 그날의 나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차고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오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 말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버스 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불려가서 통보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더군요.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집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볼 자신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매일 버스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버스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꼭 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덜 무너져 보였습니다. 나는 백미러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나는 그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정말 도움이 되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나는 여전히 같은 노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지나고 여름에는 소나기를 맞으며 와이퍼를 움직였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쌓인 정류장을 지났고 겨울에는 성에 낀 유리창을 닦으며 첫 차를 몰았습니다. 버스는 늘 같은 길을 달렸지만 그 안에 타는 사람들은 매일 달랐습니다. 나는 그 변화 속에서 조금씩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손등에는 주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차고지에서 키를 받아들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얼굴을 만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몇 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종점에서 내리지 않던 그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날과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버스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다시 만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그의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몇 년 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사님이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일을 시작했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치킨집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때만큼은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처럼 또 무너질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옆에 앉아주셨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쫓아내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춘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엔진이 식어가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도 또 하나의 시작을 얻고 갑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어깨는 더 이상 축 처져 있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에는 무게가 있었고 눈빛에는 다시 걸어갈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오래 버틸 수 있기를, 그리고 또다시 무너질 때에도 누군가의 옆자리가 비어있지 않기를.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서로의 어둠을 비춰주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점에서 다시 걸어갈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 선방은 지금 종점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인생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옆 좌석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도 반드시 누군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